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تأثير الأرض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6월 12일 세헤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를 찾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양국 교역량을 현재보다 7배가량 늘리자는 합의를 했고, 라이시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겨냥해 양국은 세계 지배체제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라이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니카라과와 쿠바도 방문해 연대를 재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6월 14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한 가운데 아이언돔 개발사인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소닉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방어 시스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기존 방공망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기동하는 고도 20에서 70km 사이에서 요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라파엘 측은 스카이소닉을 3년 전부터 개발해왔으며 다음 주 열리는 파리 에어쇼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두 정상은 경제와 기술협정, 비자 면제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여러 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1967년 국경선을 기초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완전한 주권의 독립국가 팔레스타인을 건설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18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임시 이란 핵 합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간 임시 합의가 우리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핵 합의는 이란이 우라늄 농도를 60% 이하로 유지하고 IAEA의 핵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 수출과 해외 동결 자금 해제를 보장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세들, 특히 다른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그런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또 분석해 주실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분석요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간추린 뉴스를 전해주시는 김소미 씨도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브레드TV 이스라엘 투데이를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이 김소미 씨가 제 딸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아들만 둘인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당사자인 김소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영광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오늘 자세하게 들여다볼 첫 번째 분석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위협의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는 가운데 올해 전 세계의 군용 핵탄두 비축량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올해 1월 기준 세계 군용 핵탄두 비축량은 9,576기로 지난해 대비 86기 증가했다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 중 하나로 진입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핵탄두 비축량을 가장 많이 늘린 국가는 중국이며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 파키스탄과 북한, 인도 순으로 군용 비축량이 많이 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재래식 무기 시장에서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액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의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핵탄두 비축량이 9,576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핵탄두가 어느 나라에 가장 많고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전체 핵탄두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4,489기, 그러니까 작년 대비 12기가 증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3,708기, 중국이 410기, 전년 대비 60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 증가량의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290, 영국이 225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일 많이 늘어난 나라가 중국이라는 얘기네요. 예. 야, 이렇게 많은 핵탄두가 지금 그 미사일에 장착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발사돼서 어디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앞서 소개한 통계는 이른바 폐기 디커미션을 제외한 실전 배치가 가능한, 그러니까 여기서 실전 배치 탄두라는 건 뭐냐면 폭격기, ICBM 등 다양한 투발선에 탑재 가능한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 세계는 뭐 핵무기를 줄여야 된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인류가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 핵무기가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핵탄두가 드러나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그다음 미중 경쟁으로 유의미한 감축 계획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휴지 조각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올 2월에 이제 미국과 핵군축 조약인 뉴스타트를 지금 진행하려고 했는데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은 우리도 핵을 갖고 있다, 아니다, 핵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입장 표명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이걸 이제 NCND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핵 보유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팩토 이제 사실상 핵 보유국이에요. 공식적으로 천명만 안 했다 뿐이지. 현재 90기로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이제 핵탄두 증가폭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중국 다음으로 이제 러시아가 12기 증가했고요. 파키스탄, 북한이 5기로 증가했고 인도가 4기로 증가한 순으로 군용 비축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또 이렇게 무기 수출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어느 무기를 어느 나라에 많이 판매한 겁니까? 가장 최신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해 연간 무기 수출액이 125억 달러죠. 한화로 한 16조 원 됐는데 그 전년에 114억 달러에 비해서 2년 연속 이제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출 품목 이제 무기 체계에는 이제 무인기와 드론이 전체 수출량의 25%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미사일과 로켓, 방공망이 19%고요. 그다음에 레이더 전자장비 비중이 13%고 사이버 정보 시스템 비중이 6%로 줄었어요. 원래 이게 좀 컸는데 이제 NSO 사태로 인해 스캔들로 인해서 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고. 주로 수출국은 지역별로 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30%, 유럽이 29%,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비중이 24%고요. 북아메리카가 11%, 그다음에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가 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국제 정세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반영이 돼요. 미중 대립이 치열한 지역이 바로 이제 인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수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유럽 수출 비중이 29%로 두 번째로 높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현실을 그냥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국들한테도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동이 24%가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뭐 전 세계를 향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예. 네네.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사용했던 그 드론이 사실은 뭐 이란산이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란이 드론을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 특히 영국 대학의 논문들이 많이 활용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어느 대학의 어떤 논문들이 이렇게 이란 드론 산업 개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그동안 이란산 드론 기술은 이제 러시아 독자 개발이라기보다는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받아가지고 했는데 요번에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성능 개발을 하려면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란의 성능 개발 연구에 참여된 대학이 영국의 11개 대학과 16개의 연구 논문이 이제 발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발주한 연구 과제는 대표적으로 드론 엔진 제어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외장 합금 연구, 그 다음에 고도 상승을 위한 드론 엔진 출력 향상 등등
이런 연구 과제가 이제 발주했고요, 이란이. 그 이란의 연구 주제를 수주한 영국 대학은 이제 주로 어떤 학교냐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 리버풀 대학, 글라스고 대학, 노선브리아 대학, 그다음에 크랜필드 항공대학 외에 다수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하고 있고요. 관련 대학은 이란 드론 연구에 기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란은 서방의 이제 민수용 기술 국방 전용 불어 제재안을 교묘하게 회피해서 이제 직접 영국 대학의 산학 협력 방식의 연구 자금을 이제 출연하고 대신 연구 과제를 받는데 이제 약간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완전 마치 민수형 별도의 이제 산업 개발인 거냐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연구 주제를 발주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영국 대학의 그 논문들을 정식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고 갖다 쓰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재를 회피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란이 했지만 이란이 제3자 기관 뭐 연구기관을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제 탈세하듯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기야 뭐 이란이 쓰겠다는데 영국이 제대로 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란이 하여튼 이란이 하는 일들이 그래요. 인류가 그 지구에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무기 산업, 군수 산업 이건 계속 꾸준히 발전하고 이렇게 확장되어 왔는데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 정착촌 내 4,000채의 주택을 신규 건설할 계획이며 이달 안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구역은 이원 지역으로 서안지구 내에서 외교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두 국가 해법을 어렵게 하거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바라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원 구역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또 한 번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바이든 행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가 격돌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웨스트뱅크, 즉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4,000제를 더 지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장소가 아주 서안지구 안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원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원 지역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내 정착촌이 말레 아두민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이면서도 외교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이에요. 근데 이걸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른바 에리어 C 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원 정착촌은. 그러니까 오슬로 협정 2에 의거해서 이스라엘이 행정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법에 따르면은 이건 합법인 것이죠. 오슬로 협정에서 보면은 이제 그 웨스트뱅크를 A 구역, B 구역, C 구역으로 이렇게 세 등분해서 나눴는데 C 구역은 웨스트뱅크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지역을 C 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정착촌을 또 만들었는데 이 말씀하셨던 말레 아두밈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웨스트뱅크를 위아래로 단절시키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라고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해 오는 그런 알리야 물결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 만한 장소가 필요한 것은 뭐 맞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이 민감한 지역에 이렇게 정착촌을 만들려고 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입장을 나눠서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제 이른바 미 바이든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1국가를 만들려면 이 지역을 수복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의 국가가 되는데. 근데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중앙국도, 이스라엘 가로지는 이제 중앙국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넘어가면 이제 테러가 이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쪼개놔야지 테러 분산 효과를 막을 수 있는 이제 안보적 소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추진하려는 그 두 국가 해법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런 그 정착촌 건설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왔어요. 왜 반대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만약에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미 바이든 행정부예요. 미국이 아니라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국가 해법 중에서 이제 친팔레스타인 노선, 팔레스타인 1국가를 사실상 지지해요. 그러면은 이 원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죠. 여기를 이제 수복을 해야, 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팔레스타인 지역 영역으로 해놔야지 이제 1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딱 반대하고 있는 일종의 알박기가 이제 이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눈에 가시죠.
그러면 미국이 반대했을 때 이게 이게 반대가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압박은 행사할 수 있으나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요. 최초에는 6,000채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많이 양보해서 4,000채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뭐 중간에 우여곡절 겪었지만 백지화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 그리고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별로 관계가 좋지는 않은데 정착촌 건설 문제로 또다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또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보다도 자국 우선주의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트냐후가 아니라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 프로젝트는 지난 94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다 온앤오프 하다가 2012년에 네트냐후 총리 다시 또 부활했다가 또 없어졌다가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는 이제 8년짜리 비정규직이지만은 유대인들은 평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에서 그러니까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이거는 이제 이 게임에서는 유대인 정착촌이 좀 약간 승기를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뭐 일각에서 이거 뭐 사우디 정상화 시키는 걸 지금 걸어놨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요거를 위한 외국 카드로 지금 네타냐후는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소득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6월 18일자 TOI 타임 오브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정착촌 개발 승인을 소물리치 재무장관한테 일임을 시켜버렸어요. 그동안은 이제 국방부 산하기구에서 이제 이거를 총괄했는데 정권 초기에 이제 이걸로 갖고 트러블 있지 않았습니까? 갈란트 국방장관이랑 소물리치 재무장관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정착촌 개발 승인은 원래는 내각의 승인과 국방장관의 승인 여러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걸 그냥 소물리치 장관한테 이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물리치 장관 아시다시피 이제 강경파 그 의원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 국방부 산하결정권을 재무관장한테 이첩함으로써 요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착촌에 대한 힘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제 그 비판을 받다가 이제 이걸 재무장관한테 또 빼버린 것이죠. 신규 정착촌 개발은 여전히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에 관한 사업 승인권이나 개발권은 이제 소물리치 재무장관이 행사하고 있죠. 결국은 뭐 이원 그 유대인 정착촌 건설되겠네요. 예. 지금도 그 말레 아둥림 정착촌 굉장히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제 신도시로 만들어놨는데 이원까지 확장이 되면은 아주 대도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분석해볼 세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사법개혁안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14일 국회에서는 판사 임명을 위한 법관선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치러졌는데요. 이날 투표 결과 전례대로 야당과 여당 각각 1명씩이 아닌 야당 후보 1명만이 선출됐고 네타냐후 총리는 여당 의원으로만 2명을 선출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야당 지도자들은 그동안 이어왔던 사법개혁 협상을 중지하고 이스라엘 국회 안에 법관 선임위원회가 재구성된 이후에나 회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한바탕 전투가 일어난 이후에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했던 그 사법개혁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사법개혁을 위해서 조정을 시도했는데 역시 또 그것마저도 제동이 걸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의회에서 크네세트에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투표를 하는데 좌절이 됐어요. 이번에 여권 내 분열로 인해서 좌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걸 빌미로 야권은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 협의체 협상도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스톱된 겁니다. 법관을 선출하는 그 선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법관을 선출하는 선임위원회 어떤 기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 제청위원회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선정위원회인데 뭐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법원장을 포함한 이제 대법관 판사 3명, 장관 2명, 법무장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의원 여야 1명씩 각각 해서 2명, 그다음에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명 임명이 되면 70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법개혁하고 법관 선출하는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천위원회 구성으로 가다 보면은 항상 진보 성향의 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뒤바꾸기 위해서 이제 이거 어떤 보수 정당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행 제도에서는 이제 진보 성향만 낙전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 이게 이거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에 해당되느냐면 의원 2명 선출인데 여야 1명씩이거든요. 그럼 야당에서 1명을 딱 추천하는 거고 여당에서도 이게 추천을 하는데 야당 후보는 엘 하라리 의원이라고 해서 투표 결과 58대 56으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네트냐후 연정이죠. 근데 거기서는 원래 예정대로 예우스트리트당의 크로이즈가 추천되었으나 갑자기 리쿠당 여성 의원인 고트리베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왔다는 건 뭐 경쟁자로 나왔다는 예, 건가요? 경쟁자. 그러니까 이게 뭐 여야랑 싸우는 게 아니라 야권 한 명씩 나와서 이제 투표로 이제 선정 가부만 결정하는 건데 튀어나오더니 여당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서가 안 잡히니까 이제 비밀 투표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결국에는 다 부결이 돼가지고 공석입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요거를 이제 라피드 야권에서는 이거 정치 공작이다 해가지고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관한 협상안 전체를 이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왜 이걸 야합이라고 보는 의구심이 있는 게 뭐냐면 여당 의원 뭐 한 명이 공석이면 한 달간 또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법관선정위원회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한 달 동안 또 연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평이 이제 주류 이스라엘 언론은 네트냐후가 이제 실패했다. 자기 이제 연정의 지도력을 상실한 거 아니냐 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게 사법개혁의 어젠다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개혁이 안 됐어요. 그 기존 방식이라는 거죠. 그 법관 추천 방식이 대법관 3명이 포함되는 현행 제도에서는 항상 진보 판사가 나오니까 이게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자들은 그렇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정위원회 방식에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계산을 해보면요. 판사 3명, 의원 1명, 변협 2명인데 전통적으로 요 블록은 이제 진보 성향이에요. 그러면 앉아서 그냥 6표가 먹는 거고 장관 2명, 의원 1명 하면 보수표가 3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지는 구도죠. 그래서 이제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은 리쿠르당은 요번 이렇게 한 달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결됨으로써 리쿠르당은 법관제청위원회 구성 변경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성에서 이제 판사 3명을 빼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 여당이나 집권 여당의 목소리가 좀 강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네트냐후의 그 지지세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최근 채널 14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이유로서 지지자 39%가 연정 책임이라고 보는 거고 33%가 네트냐후 책임이라고 보는 거고 14%의 문제의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트리브 여성 의원한테 문제 제기하고 9%는 내빈 국방장관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 네트냐후 스타일 국인 건 맞지만 치명적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대목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연립정부 안에서의 그 정치적 입지가 좀 불안해 보이는 거는 뭐 변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정부의 연합정부, 연립정부의 어떤 정치적 불안정 이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또 이스라엘을 둘러싼 어떤 주변 국가들의 위협 이런 것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전혀 영향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걸 침투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란이 최근에 주변 아랍국들과 외교 정상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내 서한 지구에서 활동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러면서 또 최근에 그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가 수요일 날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PIJ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의 리더인 사람을 초청해서 독려하면서 서한 지구에서 계속 이스라엘하고 투쟁해라. 우리가 군자금 500만 불 하루 일당으로 줄게. 이렇게 하면서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둘러싼 이제 그런 압박은 강해진 건 있으나 이게 네트냐후 정권의 그 균열과는 조금은 상관이 없어.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 라피드 정권부터 계속 이어진 거고 바이든 행정부의 그 친이란 정책이랑도 연관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겹친 거죠. 직접 뭐 만나보지는 않으셨겠지만 고트리브 그 여성 의원은 왜 갑자기 튀어나왔다라고 합니까? 그게 약간 퀘션 마크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법개혁 제청 내용이 좀 본인한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돌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 달 더 연기하기 위한 시간을 번 게 아닌가라는 그 꼼수 냄새도 좀 나긴 해요. 아, 그 내부자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우리 조현정님의 그 추론인데 예. 추론이 왜냐하면은 한 달 더 시간을 벌었고 그다음에 현행 그 대법관 추천 그 방식이 그렇게 개혁된 방식이 아니거든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 또 진보 판사 나와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세게 보도했는데
이스라엘 주류 언론에서는. 근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역시 저보다는 한 수 높으십니다. 예. 그리고 또 서한 지구에 있는 나블루스, 성경에서는 세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이 테러범을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매일 밤낮으로 총격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서한 지구 내 나블러스는 이제 테러 해방구예요. 사실상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파타당의 알락사 여단, 그다음에 하마스 단골손님 들어가 있고요. 또 앞서 언급한 또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도 들어가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새로 나타난 그 라이온스 덴이라고 사자의 굴 등 각종 무장들이 여기서 이제 또아리 트고 이제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그 대부분의 테러, 그 테러범의 훈련소가 바로 이 나블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나블러스 지역에 대해서 좀 연원을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 중에 가장 큰 발라타 캠프에 있었고요.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1952년에는 6천 명의 난민을 수용하다가 지금 수준에는 3만 3천 명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 난민이 살고 있는데 이 중 60%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제대로 된 교육 못 받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 UNRWA에서 운영하는 곳이지만 지원이 끊겼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월급을 6개월 동안 못 주고 이제 4개월째 파업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쓰레기, 기본적인 어떤 그 생활 공간이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항상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피해 당국도 개입을 거부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손 놓고 있다 보니까 완전 이제 테러범 감독님 말씀하신 본거지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거리 곳곳의 벽은 거의 순교자들의 사진 널려 있고 여기서 할 게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화염병 만들고 총기 화염병에 테러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밤낮으로 이제 이스라엘군하고 이제 테러범 색출 작전으로 이제 총격전만 있다 보니까 이제 환경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좀 흥분을 자극하고 있죠,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는 이거는 좀 관리처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뭐 이스라엘군이 점령을 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팔레스타인 당국이 와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난민 당국에 맡겨놓으니까 약간 벙 떠는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청소년들만 이제 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악의 순환인 것 같아요. 그 계속 여기서 테러범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군 당국은 계속 여기를 압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젊은 청소년들, 특히 어린아이들 미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또다시 제2의 제3의 테러범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상황들을 영화로 만든 게 천국을 향하여라는 그 영화인데 바로 이 나블루스 상황을 이 소재로 한 영화거든요. 그 영화 보면은 그 나블루스의 어떤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죠. 근데 갑자기 연락을 받습니다. 네가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순교의 명령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자폭 테러를 하기 위해서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디오 촬영을 하거든요. 막 떨리는 음성으로. 하여튼 끔찍합니다. 예. 천국을 향하여. 보셨습니까? 봐야죠. 보십시오. 예.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